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11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끝났고 사실상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새 국회의장에는 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제2당이 된 새누리당 몫의 부의장 자리는 심재철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가지 예시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죠. MBC 기자였고,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맡았던 각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누드검색, 이렇게 말입니다. 누드검색 사건 잘 아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거 말입니다. 결과입니다. 3% MBC 기자, 7% 서울대 총학생회장, 12% 국정조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78% 아시죠? 누드 검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5분까지 2690명이 응답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배임 횡령 규모는 3천억 원 안팎이라고 했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 조성 단서도 포착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이 부분 상세히 해설합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허가 로비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 씨가 운영한 부품업체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3만 주 정도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만표 구속됐다고 이대로 덮을 수는 없지요? 미국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인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철수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국민의당 실무진은 비례대표 홍보비로 17억 원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지만 국민의당 모 인사가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는 김수민 의원 관련 업체에 20억 원을 주도록 하면서 끝내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서서히 수사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워크숍을 마치면서 개파 청산을 통해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개파 청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개파 갈등과 이로 인해서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는 서로 입을 닫은 가운데 나온 선언문이거든요. 화끈하게 입장을 표명하겠다던 김용태 의원,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우리 혁신 작업의 당연히 출발이라고 생각하니까.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제가 한 달째 콩국수만 먹고 있는데요. 콩국수 너무 맛있어요. 콩국수 사랑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당 원내대표. 혼자만 나름 의미 있는 원구성 협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국회 상임위 중에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또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심의하는 법사위원회.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대신 이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핵심 상임위원회를 왜 내놓았느냐, 이런 당 내부의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 어느 한 분야인데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있겠느냐,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이라는 자세로 20대 국회에 달라진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하나마나한 말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여서야대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의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했다는 것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배출이 끄는 의미를 한 번 더 국민들이 실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꼬여 있었어요. 상당히 꼬여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참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 대치 국면에서도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많이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결과를 놓고 그러면은 개입 안 한 거 아닌가요, 청와대? 개입을 했는데 그거를 서청원 의장이 풀어주신 거죠. 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네. 청와대가 개입을 했는데 서청원 의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커트를 한 거다. 서청원 의장을 국회의장이 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죠, 청와대가. 예의 또 팔서든 되시니까. 예. 그걸 왜 양보하냐, 이렇게 아마 간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아마 서청원 의원께서, 이거 내가, 나 때문에 막히는 거라면 난 좀 내가 풀겠어. 아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따져보면,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가져갔지만 핵심 상임위,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걸 다 새누리당이 맡게 됐기 때문에 네. 더민주가 명분을 가져갔다면 실리는 새누리가 다 챙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진 떡은 안 보이고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죠. 예. 그 상임위는 원래 새누리당이 그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던 그런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까지 양보받은 입장에서 그 상임위원장 한두석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 상임위원장 때문에 한 2주일을 국회를 공전시키면
또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일 것이다. 예.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보이지 말자 설득해서 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뒷얘기가 있었던 거군요. 네. 여야 협치의 시작으로 좀 봐달라.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으로 봐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상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명령한 것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이런 폭탄 발언을 했지요.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당사자들 모두 부인하고 심지어 이 말을 한 홍기택 회장도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야권이 가만히 있으면 야권이 아니지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당연히 청문회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서 원래는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실의 상징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돼버린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지금 이 화두인데요. 이 혈세 투입 과정에 청와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권이나 청와대는 가타부터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등 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되고 국가적으로 큰 이제 이 파장을 일으키는 지금 사안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는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 없이 지금 이제 돈만 퍼붓는 꼴이 자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마침 그 주요 당사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지금 이제 그 채권자이기도 하고 네. 최대 주주이기도 한 산업은행의 은행장을 지낸 분이 지금 그런 증언을 했다면은 네. 그 증언의 진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하는 것이죠. 네.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청문회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청문회를 열게 되면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야당이 청문회 거론하는 거는 구조조정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근데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구조조정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지금 홍기택 전 산업은행 은행장도 지난 시기에 은행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서별관 회의 참석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 네. 지금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아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원인을 갖다 규명해야 되는데 차가 막히니까 일단은 덮고 넘어가자. 네.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그냥 따지지 말자라고 현장을 치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비리 의혹 또 부실 경영 들여다보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 수사 통해서 좀 어떤 점들이 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비리 의혹과 부실 경영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네. 방금 이제 제기된 것처럼 지난 시기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른 어떤 외압에 의해서 네. 주요 임원진들이 이렇게 임명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이 대출이라거나 이제 그런 조건으로다가 다른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결정들이 수반되었는지 여부 등 해서 네. 배임이라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신박으로 통하는 직전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 JTBC에 나왔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총선 직전 도장 들고 나르샤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출구조사 30분 전에 새누리당이 괴멸적 패배를 당한다. 이런 전언을 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죠? 자, 원유철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13 총선 당시에
화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사실 그때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패했는데 지금 나옵니다. 저 본인 얼굴인데 난 저 때 우시는 줄 알았어요. 예. 거의 뭐 눈물 흘리기 직전인데 어땠습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저희가 6시에 출구조사가 발표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한 30분 전에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좋지 않을 정도다예요? 아니면 참패다예요? 매우 참패다라고 좀 사전에 좀 30분 전에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강봉균 당시 선대위원장하고 둘이서 앉아 있는데 참 그 자리가 곤혹스럽지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정보를 들었어도 제발 다른 결과 나와서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결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안 좋았습니다.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 그러시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옥새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 육룡이 나르샨지 뭐 옥새 들고 나르샨지 해서 그걸 사실은 나중에 들고 간 게 아니라는 게 판명됐습니다만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원유철 대표가 내려가서 저렇게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오셨잖아요. 저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참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요. 이한구 의원으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공천관리위원회하고 또 김무성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간에서 원내대표로서 그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갈등을 좀 조정하고 좀 화해를 시키려고 부던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 차에 이제 사실 김무성 당대표께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는데 제가 쫓아 내려갔죠. 그 당시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 당장 내일 이제 당대표 직인을 찍은 공천장이 필요한데 당대표가 안 계시니까 당의 최고위원회에서는 저보고 이제 당대표가 이곳에는 이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보고 도장을 파서 빨리 찍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도장을 파서 찍으라고요? 저보고 파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서 유고를 하고 하자.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세요? 그러다 최고위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저보고 아니 당대표가 빨리 지금 유고니까 당신이 그거를 도장을 새겨 파서 찍어라.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 마감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들을 설득했죠. 잠깐만 기다려라.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내가 당대표를 설득해서 모시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그냥 갑자기 이제 비행기표 거기서 내려간 겁니다. 이제 허겁지겁 내려가서 김무성 당대표께 말씀드렸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결정된 사항 빨리 결정하고 선대위 구성해서 4.13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제가 기성말에 대가 했더니 알았다고 내일 올라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빨리 저녁이나 좀 내시죠. 그래서 이제 자갈치시장 가서 편안하게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올라가자 그러니까 알았다 올라가겠다 그래요? 기성말로 내일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저는 뭐 완전히 잠적하는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제스처셨나요? 그럼? 아니 뭐 제가 설득을 잘 했습니다. 설득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난주 JTBC 썰전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저촉돼서 출마를 못할 것이다. 이런 전원책 변호사의 해설이 나와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건 19대 대선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이 아니라 출생 후 19대 대선까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19대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째 좀 이상하지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10년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다들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평생토록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어째 해석이 수상한데요? 지난주 전원책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외교관 시절에 또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외교관에서 그런 변명이 있나요? 미끄러운 뱀장어. 아니 근데 왜 그때 그런 표현을 들었죠, 이분이? 요런 워낙 자기 정치를 잘하니까. 근데 5월 25일 날 제주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한국 사람이 되니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
왜 그게 관훈클럽에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언론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워딩이 이거예요. 내년 1월 1일 한국 사람이 되니. 이 지금 한국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외교관이 워딩은 정확히 써야 되거든요. 자기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나 또 찾으셨군요. 출마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유엔 사무총장은 그럼 시민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죠. 한국 국적인데 우리 헌법 조항이 국내 거주 요건을 5년 이상으로 그래야지 대통령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히 뉴욕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이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측은합니다. 당신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지? 쫓겨났지, 이 새끼야. 말은 바로 해, 이 새끼. 하여간 배신자 전성시대에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참 좋지요. 다 들어주고 다 봐주고 다 챙겨주고. 그러나 그것도 오늘로 끝입니다. 새누리당 리더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야, 그 시작이 롯데수사냐? 또 내 사돈기업 수사고.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친박무죄 비박유죄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이 사자성어 알아? 공피고아. 고아?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고아가 된 고아인가?
이 무식한 새끼. 야, 공피고와 정말 몰라? 상대를 막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이런 뜻이지. 너희 그 친박 새끼들 아무나 조질이하다가 너희들이 좆됐잖아 이 새끼들아. 무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시네요. 공피고와. 바둑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공피고와라. 나를 돌아보라고? 싫어. 어쩔 건데? 이 새끼. 야, 환아. 너는 언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릴 거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닥치라고. 국사에 관심 없고 오로지 대권 노름에만 몰두하는 당신하고 나는 달라. 신선 노름에 이빨 썩는 줄 모른다는 말 다 당신 얘기구만. 잠깐요. 이빨이라니요? 이빨 아닌가? 내가 실수했구만. 신선 노름에 4대강 썩는 줄 모른다는 말 몰라? 4대강 아닙니다. 그러면 신선 노름에 낙하산 비리 썩는 줄 모른다. 허나 이거다. 신선 노름에 친박 썩는 줄 모른다. 그렇지. 그 친박이었지. 그러니까 나와. 네가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그 얘기가 왜 이렇게 귀에 익숙하지? 야, 환아, 근데 말이다. 닥쳐라 이 새끼야. 자, 지금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도 지도부를 새로 짜도 원구성을 해도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곧 유유제약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신공항 결과 발표 나오면 알아서 정리되겠지. 난파선 다 뛰어내리면 조용해질 기다. 그 빈배가 요란하다 이런 말 있잖아. 저희 빈수레겠죠. 이렇게 부패한 정당, 새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국회에 있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안님 오셨어요. 두 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깨끗한 정치가 좀처럼 실현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얀, 밥은 먹었어? 이 철판아. 이 새끼 넉살 많이 늘었네. 야, 정치할 만하냐? 저희 국민의당은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야, 선관위가 고발을 장난으로 한 거냐? 검찰이 할 일 없어서 압수수색했고? 김수민이가 하는 그 비례에 대한 수사. 왜? 여성 혐오 수사라고 하지, 씨발. 그만들 하시고요. 여성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자, 아님, 소상하게 이번 사태 해명 좀 해보시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그렇게 올라오지. 아나, 처음엔 다 깨끗한 정치 운운하는데 적당히 해야지. 과유불급이야. 과유불급이죠. 어이 씨발. 야, 적당히 해라. 아나, 자꾸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깨끗한 정치 운운하다가 나중에 웃음거리가 돼요. 환희처럼. 닥치라고. 내가 언제 깨끗한 정치 운운했어? 미안해. 더러운 환아.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알았어. 그나저나 당신도 너무 나댔어. 계속 나대면 문재인이하고 여기 무처럼 같은 신세가 된다고. 내가 이 새끼야. 실업자. 요즘 그 부산 실업이 하늘을 찌르더만. 문재인, 그리고 안까지 셋 다 실업자가 되면 그림이 나오겠구만. 자,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문제 내주시죠, 안님. 롯데가 수사의 도마 위에 올랐지요. 롯데는 남의 것을 뺏겨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내놓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암바사를 뺏겨서 밀키스, 환타 쉐이커를 뺏겨서 쉐이킷 붐붐, 컨디션 헛개수와 비슷한 아침 헛개, 하늘 보리를 뺏긴 황금 보리, 백화 수복을 뺏긴 백화 차례주 등등입니다. 자, 근데 아예 이름을 똑같이 가져온 곳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 교회, 성당, 절에서 주는 겁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 폭발적인 사랑을 받기도 했지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오리온이 원조지요? 예, 정답! 네, 환 오늘도 빨랐습니다. 역시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당연하지. 군대에서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죠.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군용 쌀 건빵. 네, 틀렸습니다. 군대 내에 교회, 성당, 사찰에서 주는 거. 네, 건빵은 아니죠. 이 새끼, 일병 소집해주니까 네가 뭘 알겠냐, 이 새끼야. 뭐 네가 눈물 젖은 과자의 맛을 알아? 닥치라고. 당신도 1년 쇼타임 솔저였으면서. 자, 그만하시고요. 자, 정답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정답은 아무개 파이 아니냐, 아무개 파이. 그렇습니다. 아무개가 뭐죠? 뭐 혈세 파이. 국민 혈세가 마치 자기 주머니 돈인 양 다 망해가는 기업에다가 퍼붓는 환희. 환희가 좋아하는 파이가 바로 혈세 파이 아니냐? 닥치라고!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제부터 정답자 2분을 골라서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저자인 제 사인과 함께 말입니다. 인터하우스가 협찬하는데요.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주요 서점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팟빵 게시판에 닉네임,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분 모셨습니다. 골드 해머님, 정답 동대문 여자중학교. 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잠깐 있었던 학교, 동대문 여자중학교 맞히셨습니다. 저는 김어준 총수의 팬입니다. 낙곰수 시절에 군대 부사관이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낙곰수를 듣거나 관련한 어플을 가지고 있으면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낙곰수에 제보하는 거 확인한다고 모든 간부들 전화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종북 세력에 동조한 죄다. 실제로 징계받은 분도 있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낙곰수가 뭔지 잘 몰랐지만 뭔가 죄가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때는 낙곰수를 잘 모르셨군요. 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김어준 총수를 알게 되고 김어준 총수가 참여한 방송과 자료를 보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천안함, 연평도, 세월호, 노크 귀순, 윤일병 사건 때 복무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드해머님. 네, 정답 맞히셨고요. 또한 선물 저희가 조만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당첨자는 생호님입니다. 정답은 동대문 여자중학교입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뉴스는 기득권 세력들의 여론조작 도구로 전락한 상황에서 김용민 브리핑이 그런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팟캐스트입니다. 저의 친구들이 취업 문제로 고생하고 취업해도 오래 못 가서 그만둘 정도로 일자리 상황은 심각합니다. 공무원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 비루한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인들에게 김용민 브리핑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호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새누리당 워크숍을 했는데, 김용태 전 혁신위원장 해보지도 못했지만 여하간 임명만 받고, 곧바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김용태 의원, 할 말 하겠다! 이래 놓고는 할 말을 안 한 모양이죠? 조용한 워크숍이었다고요? 예, 매우 조용했습니다. 일단은, 의원들이 모여서, 이름이 이제 정책 워크숍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분과를 나눠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 복지, 주거, 환경, 안전, 금융, 공정, 이렇게 8개 분야가 있었는데, 당과 정치 혁신 분야는 빠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강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특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개혁법안, 이것을 또 홍보를 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관심법안을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이제 여당에서 협조를 해줄, 이런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20대 국회와 대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장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또 특강을 했는데 이 부분 특강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강도 이제 상당히 조용히 듣고 그냥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런데 의원들이 이제 열의를 이제 보인 것은 워크숍 그런 과정보다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상임위를 누가 어디에 이제 배정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예산 확보가 용이한 국토위나 교문위, 산자위 이런 곳에 누가 갈 것이냐 이거를 놓고 같은 지역 의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적임자를 고르는 그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졌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휘발성 있는 그 이슈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복당 문제 아니겠냐 그런 상당히 좀 관측이 많았는데 워크숍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이제 결국은 친박계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20대 국회를 통해서
비박계 의원들이 다수파가 된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좀 발언을 좀 자제하는 또 이제 상임위 배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발언을 자제하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하간 세일필이라고 하죠. 세일필. 새누리 의원이니까. 네,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퇴임하셨으니까요. 예, 서일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MB 정권 때는 태산명동 서일필. 네, 이런 말 금기였습니다만은, 예. 뭐 정권이 끝난 지 4년이 지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워크숍에서 성평등 교육도 있었다고요? 그나마 워크숍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성평등 교육, 뭐 거의 최초의 교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교육은 어떻게 마련이 됐냐면 지난달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성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직자들이 이걸 요청을 했대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새누리당이 꼰대나 개저씨와 비슷하다. 개아저씨죠, 개저씨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 워크숍에서 마련한 이제 강연인데요. 예. 여기서는 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꼰대 아웃, 아재 오케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평등 강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새누리당 어떤 지도층 인사들의 여성 비하, 차별적인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애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렇죠. 김문수 전 지사는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폭이 남자보다 좁아서 밤늦게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삼둥이 할머니인 김을동 전 최고위원은 여자가 똑똑한 척하면 밉상이다. 모자란 듯한 표정 지어라. 이런 정말 셀 수 없는 여성 비하 발언들이 많은데요. 정재훈 교수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이게 왜 성차별적인 발언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도 했고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성 혐오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법이나 이런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최근 10년 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황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세대 경험에서 벗어나 세상이 변하는 걸 받아들이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처에서 사실 받아들여야 하고 인식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몰랐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기에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예. 하여간 참 새누리당이 의미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번에 편성했군요. 그나마 의미 있었던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잘해도 좋겠어요. 예. 이거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이죠. 이번 계기로 더 이상 성차별적 발언이라든지 혹은 성희롱성 발언 더는 국회에서 발견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져보고요. 자, 황교안 국무총리 긍정 희망 바이러스 전파자들과 점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좀 수상한 단체하고 점심을 같이 한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긍정 희망 바이러스 전파자들이라면서 사람들 불러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수상한 단체는 아니고 아침 편지 쓰는 고도원 씨 그리고 서울대 소비자학과인 김난도 교수 그리고 김범일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김병우 박사 그리고 방송인 서경석 씨, 용혜원 시인, 뽀빠이 이상용 씨, 산악인 허영호 씨, 이렇게 15명을 이제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저술, 강연,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국민들과 교감하는 주요 인사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불러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 침체된 사회에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을 방안을 들어보겠다. 라며 이제 마련한 이제 점심자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보다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배경에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사고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저도 어렵게 힘든 가정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오늘 간담회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람들이 살기 팍팍하고 힘들고 기본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렇게 긍정, 희망, 바이러스 여러분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사회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나타낸 건데요. 근데 지금 처방이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이 나라 정부가 나라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희망을 없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월호 유족들한테 언제 그 아픈 마음을 닦아준 적이 있나요? 그 세월호 진상규명하겠다는 거 세금 많이 든다고 그 문제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항상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게 황교안 총리인데 마치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그 각계 사회 전문가들만 모아서 밥 먹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무슨 긍정 바이러스가 넘쳐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황교안 총리의 좀 황당한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권위주의 정권식의 캠페인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 네. 황교안 총리가 이 네. 교회 전도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교를 또 했던 분이고 하니까 상당히 그 남을 계몽하는 위치에 오래 서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여간 행보도 굉장히 교회 설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또 예. 비판 세력, 뭐 봉안적으로 자기가 용인할 수 없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세력은 악마, 사탄으로 이렇게 대우하고 말이죠. 그게 아주 종교적 그 뉘앙스와 그런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황교안 총리한테서. 네. 또 그런 훌륭한 분들 곁에다 두고 뭔 식사를 같이 한 거 보면은 그분들의 이미지에 슬쩍 묻어가려는 그런 또 뜻도 읽혀지고 말이죠. 그 황교안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황교안 총리가 물러난다면 조금이라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우리 김태규 기자님이 그 더 정치 진행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첫 방송을 올렸습니다. 우리 김보엽 기자가 디지털 에디터로 가면서 김태규 기자님이 그 대를 이었군요. 네, 예.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진중한 진행 돋보입니다. 예. 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이제 올라올 차례네요, 보니까. 네, 이번 언니가 보고 있다는 그제 타결된 국회 원구성 협상 뒷이야기를 이제 다뤘습니다. 예. 일단은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을 포기하면서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텄다.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설레발을 치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 요소를 가미하면서 새누리당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재주를 부렸죠. 그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이 되게 좀 컸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우상호 원내대표를 다 1대1로 접촉하면서 중재 조정을 했다는데 그게 좋게 얘기하면 중재 조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장난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방위 다른 중요 핵심 여러 가지 상임위가 있지만 어떤 방송이나 통신사의 공정성을 이제 제고할 수 있는 미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친 건 상당히 이제 뼈아픈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한테 미방위를 지켰다면서 상당히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그 부분을 가져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아깝다는 말조차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협상을 잘 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까운 건데, 아깝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협상 뒷이야기를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좀 담았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진작에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밀릴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예? 네. 참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무슨 이론적 토대나 혹은 여러 가지 내세울 만한 이격 경력 혹은 학력은 없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아주 총체적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진짜 좀 정신 좀 더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국민의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엊그제까지는 기사가 나오고서, 상당히 조금, 사실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다면서, 약간 좀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가, 어쨌든, 우리 국가기관이고,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그렇게 지목을 해서 고발을 할 정도면 근거가 없이 고발을 할 리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국민의당에서도 조금 인지 내지는 자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제 이제 메시지가 좀 변했죠.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일단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홍보비 전용 문제라든지 이것은 예전에 이석기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통합진보당 때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는 약간 좀 만연한 약간의 좀 고질적인 이제 병폐 같은 사안인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그 부분을 조금 아마추어적으로 깔끔하게 좀 처리를 못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예. 일단 이 사업을 맡았던 게 김수민이라는 그 비례대표 후보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제 거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 헌금이라는 그런 의심도 받는 거고 물론 이제 잘못한 점도 있고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이를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더 의혹이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의당 굉장히 위태롭게 했어요. 새정치를 그렇죠. 이제 기치로 내걸었는데 새정치를 표방했고. 네.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때 비리로 인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의석을 잃게 될 경우 차후 순번이 이어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한 바가 있었어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당이 달라졌다고 그거는 그때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죠.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까. 예. 김태규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잠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이면서 농민인 이현정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6월입니다. 네, 많이 더워졌네, 날씨가. 예. 최근에 제주 시내에 사는 지인들을 저희 동네 저지오름에 초대해서 제가 해설을 했는데, 예. 제 앞에 가시던 한 60대 여성분이 김용민 브리핑 방송에서 저지오름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 예.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지인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해설하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방송 목소리랑 똑같다고 야, 이 방송이 대단하구나 위력을 한번 느꼈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그동안은 제가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속살 여행을 했다면 예, 그렇죠. 오늘은 사실은 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찾는 사려니 숲길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려니 숲길이요? 네. 요즘 제주 찾는 분들은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이 사려니라는 말이 신령스러운 곳, 신들이 사는 것처럼 신령스러운 곳이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가 위치한 곳이 한라산의 동쪽에 해발 한 500m에서 600m 사이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완면한 지역에 걷기 아주 좋은 지형이에요. 예. 뭐 숲길 안에 작은 여러 숲길도 많지만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약 15km 정도 내려오는 숲길을 이 사려니 숲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곡들도 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이 숲은 한라산 바로 동쪽에 있어서 한라산의 이 야생 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졸찬나무나 서호나무, 뭐 떼죽나무 같은 거, 특히 지금 떼죽나무, 그 나무 하얀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서 상당히 이쁜데요. 그래서 이런 자연님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삼나무, 키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삼나무나 이런 편백나무 같은 인공님도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숲에서 힐링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숲길이고요. 예. 사실은 여기가 원래 숲길로 있었던 건 아니라 제주에서 표고버섯을 대다수 다 여기에서 생산했던 198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숲길이 됐고요. 예. 지금이 마침 사려니 숲길 에코 힐링 축제 기간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자연 속에서 치유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이제 건강한 삶을 누리자 해서 그 6월 18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좀 오시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평소에
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제지였던 곳을 한시적으로나마 약간 개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차도 오름도 가실 수도 있고 사려니 오름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서쪽 길 그리고 남쪽 길도 평소에는 통제된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오시면 이런 평소에 갈 수 없었던 오름과 숲길을 걸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뭐 숲체조나 명상체험이나 뭐 또 해설사가 동행해서 해설도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18일까지 오실 수 있는 분도 이때 오시면 좋고요. 또 뭐 못 오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곳 사려니 숲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그리고 이곳이 작은 한라산의 생태를 그대로 담아온 듯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오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로 꼭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 물차도름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제주에서 아주 그 중요한 곳이고 2008년부터 통제 구간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계속 통제 구간인데 딱 이때 기간 동안에만 개방을 하면서 이곳이 제주에 그 몇 군데 안 되는 그 분화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1년 내내. 오. 그래서 물차도름입니다. 분화구가 100m가 넘고요, 둘레가. 예. 사람의 손때가 거의 붙지 않은 이 원시림 군락인 물차도름도 한번 꼭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등산 스틱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식생 보존을 위해서. 아, 예. 위치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또 주차장 문제는 좀 요즘에 보니까 그 갓길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근처에 사산평화공원이나 한라생태숲에 주차하고 셔틀버스 거기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타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라산 동쪽에 사려니 숲길 6월 18일까지 마침 축제 기간 때문에 이런 물차도름, 사려니 오름이나 다양한 숲길을 또 개방하고요. 예. 또 6월 18일 이후에도 평소에 개방했던 사려니 숲길 걸으면서 제주의 숲길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이곳에 느꼈으면 좋겠다. 예. 네. 그 물가도 있다고 했는데 그 뭐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여기는 아예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곳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등산 스키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 조심해서 가야 되네요. 매우 환경적으로 보존을 해야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토마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토마토 5월 말부터 계속 수확했고요. 예. 바쁘게 요즘도 계속 토마토 바쁘게 일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심으셨더라, 이게? 네, 그거 심은 게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심었고요. 예. 그게 보통 석 달 좀 안 되면 이제 재배되는데요. 수확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땅 밑에서부터 계속 꽃이 펴요. 예. 토마토가 사람 키처럼 계속 위로 자라거든요. 아하. 처음에 맨 밑에 꽃이 핀 자리를 일화방이라고 해요, 보통. 거기에서 이제 토마토 채소가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화방은 딴지는 5월 말부터 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수량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농협 공판장이나 이런 데 좀 내치고 있고요. 예. 이제 좀 이하방에도 토마토가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직거래로 바로 이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때가 됐군요, 드디어. 네네. 제주의 토마토. 이제 뭐 직거래 하신다고 하는데 뭐 좀 방법 좀 일러주세요. 예. 저희 그 검색창에서 꽃신의 농작물 치시면 예. 아마 토마토 나올 거예요. 예.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이제 꽃신의 농작물 치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당일날 수확해서 바로 오전에 보내면 아마 다음날 집 식탁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5kg 한 박스 하고요. 10kg 한 박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안내 전화번호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예. 제 번호는요. 010-6400-2229입니다. 네. 여기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잘 수확해서 건강하게 해서 바로 발송하면 아마 다음 날 도착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주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연환경 해설사 농민인 이현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아침에 9시경인가요? 이 뉴스가 처음 떴는데 롯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칼을 들었단 말이죠. 본격적인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완배 기자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예. 제가 우선 김용민 PD님과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해부터 좀 풀어드리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롯데를 언급을 굉장히 자제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한 겁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최근에 언급을 좀 자제를 하는 두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롯데그룹 건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조조정 관련한 뉴스들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신영자 신격호 회장 장녀가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사건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나오는 뉴스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신영자 씨 정은호 게이트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또 구조조정 관련해서 자본학중 펀드 방식으로 하느니 구조, 정부가 2조 이렇게 충당한다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언급을 꺼리는 이유가 나오는 뉴스 또 비판의 논점 다 맞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말려든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학중 펀드 11조 원 마련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이제 뒷목이 당기긴 합니다만 그 돈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과 진보 언론에서 주장을 하듯이 책임 소재를 우선 분명히 해야겠죠. 서별관 회의 이런 것도 규명을 해야 하고요. 또 누가 정말 국민 혈세를 이 정도 투입할 때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 이런 것도 확실히 해야 하고요. 근데 제가 이 언급을 하면 좀 불편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11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하러 들어가느냐면 이게 BIS 비율이라고 해서요.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은행이 위험자산에 비해서 은행의 자기 자본이 8%를 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다. 은행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데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 한 곳이 날아가면 국가 경제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에 돈을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11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 근데 11조 원 중에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빵원이거든요, 빵원. 한 푼도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구조조정한다고 11조 원을 들이붓는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그냥 해고돼야 되는 겁니다. 11조 원 중에 1조 원만 투입을 해도 노동자 대부분 다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구조조정한다고 11조 원 거금을 전부 은행에 쏟아붓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11조 원이 적절하냐, 서별관회의에서 누가 나쁜 놈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노동자 구조조정은 정해진 수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군살 빼라 이런 얘기 당연히 들리고요. 국민 혈세가 11조 원이나 들어가는데 군살 빼야지. 노동자들이 군살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 언급을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죠.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신영자 씨가 또 정은호한테 돈 받은 것도 매대 내주고 한 것도 전형적인 나쁜 짓이고요. 신동주, 신동빈 경영권 분쟁도 웃기죠. 그리고 이 목소리 들어가서 좀 듣기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주변 동료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신동주하고 신동빈 중에 누가 낫냐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야, 이 개새끼하고 소새끼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넌 누굴 선택하겠냐. 이게 제 대답입니다.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소가 낫죠.
개보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예. 된 똥과 묽은 똥의 차이. 예. 뭐 이런 정도가. 앞에 거 편집해 주시면 다시 할까요? 예. 된 똥과 묽은 똥 중에 누가 낫냐는 건데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롯데가 나쁜 것과는 별개로요. 제가 이걸 김프로께서 방송하신 말씀을 듣고 영 불편해지기 시작한 건데요. 검찰이 지금 롯데를 강도 높게 수사를 한다는 거. 이게 저는 영 깔끔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김프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예, 그래서 야, 롯데는 나쁜 놈이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홍만표는 왠지 잊혀질 것 같은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이야기를 좀 자제한 편인데요. 근데 어제는 워낙 뉴스가 크게 터져서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줄 요약, 예, 롯데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예, 그렇다고 예, 우리가 홍만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게 결론이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12일, 그러니까 어제 첨단범죄수사 1부 이렇게 같이 수사관 200명을 투입해서 롯데그룹 본사, 계열사 7곳, 핵심 임원 자택 1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 집무실, 평창동 자택, 신격호 총괄 회장 본사 및 거처, 롯데호텔 34층 집무실 이런 데도 이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길고 긴 혐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핵심은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계열사 간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는 거고요.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뭐 호텔 롯데, 롯데백화점, 롯데 쇼핑 등으로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자금으로 뭘 했느냐, 수사가 확대된다면 아마도 롯데가 이제 MB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재벌인데요. 그래서 아마 뭐 제2롯데월드 요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군이나 정부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지 않았는지 요 의혹도 이제 밝혀질 것 같다고 보도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뭐라고 예단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대로 털면 무조건 비자금이 나온다에 보잘것없는 저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 재벌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요 그냥 일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회사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과장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자신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그는 비자금이나 차명 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짜증스러워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공기업을 제외한 한국 재벌 기업들의 비자금을 쭉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선별해서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1위부터 쭉 순서대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1위 삼성, 예, 유명한 삼성 비자금 사건이 있죠. 이건 뭐 너무 복잡해서요. 예. 삼성 비자금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유사일에 가장 광범위한 비리 편법 백화점 뭐 이런 별칭까지 붙어 있거든요. 떡값 로비도 들어가 있고 미술품 탈세도 들어가 있고 이회창 후보한테 불법 자금 제공한 것도 들어가 있고 에버랜드 전환 사채,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서울통신기술 편법 전환 사채,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삼성 변칙 지분 거래, 뭐 읽다 보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긴 비자금 사건입니다. 예. 2위 재벌 현대차요. 2006년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 1,200억 원 조성한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1,200억 비자금 조성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혐의가 무려 6가지였었어요. 예, 나쁜 짓도 참 종합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정몽구 회장 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고혈압과 뇌경색, 동맥경화, 병명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되고 병보석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때 뭐 사람 생명 갖고 참 이런 말씀 드릴 건 그런데 병보석 신청 사유를 보고 진짜 뿜었거든요 그때. 너무나 건강이 위험해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 정말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헬기 타고 잘 돌아다니시는데 예.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병보석이 되셨죠. 3위 SK. 예, 여긴 뭐 말하면 입만 아픈 기업입니다. 예. 2012년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혐의,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거 하나만도 뭐 대표적인 거죠. 4위 LG. 여기가 이제 그나마 한국 재벌들 중 좀 나은 애들이라는 건데요. 예. 여기가 이제 2002년 그 대선 불법 사건 터졌을 때, 이해창 후보한테 경부고속도로에서 탑차에 사과박스 63개, 이게 차떼기 비자금 주인공이 LG거든요. 그 유명한. 그렇죠. 그 유명한. 5위 롯데, 여기는 비자금 역사가 버라이어티합니다. 여기는 1시간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2002년 대선 때에도 비자금 걸렸고요. 이후에 때만 되면 걸립니다. 때만 되면 걸리는 회사고요. 6위 GS, 작년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조사하다가 GS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가 부착됐죠. 7위 한화, 여기도 역사가 깊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도 2012년 비자금 조성으로 김승현 회장이 구속이 되죠. 제가 이거 더 불러드릴 수 있는데요. 지겨워서 지금 안 읽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요. 제가 지금 뭐 골라서 읽은 게 아니고 그냥 1위부터 쭉 읽은 거거든요. 한국 재벌 30위 안에 드는 기업들 중에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자금 때문에 감옥 간 회장들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김영철 변호사 책에서 나오지만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다들 하는데 뭐 지금 이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맡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어떤 의도로 지금 롯데를 건드리는지 제가 이제 법조 쪽을 잘 몰라서 뭐 이유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도 건드리고 롯데도 건드리면 뭐 홍만표 게이트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좀 흩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건 이제 김프로께서 저는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완배 기자님 생각에는 이 롯데 수사는 결국 홍만표 가리기다 이렇게 보시는 의미도 있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법조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걸 전제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롯데 언급을 이제 자제한다고 한 겁니다. 제가. 그렇군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뭐 롯데를 좀 봐줄 여지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제 롯데 비자금은 털면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게 우리 재벌들의 도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잊지 말자 홍만표, 이거는 기억을 한 상태에서 롯데 수사에 좀 관심을 쏟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비자금 수사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TBS 라디오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재용의 몰아주기 이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이재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결국 이제 이재용한테 몰아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일 텐데. 자, 국민연금 얘기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박영선 의원의 코멘트를 이 브리핑 뉴스 매거진을 들으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뭐 여기 출연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국민연금이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준 게 이제 배임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돈인데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준 건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잠깐 제외를 하면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매우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당시에 국민연금이 어떤 행태로 삼성에 손을 들어줬는지 내막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야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국민연금이요. 그 연기금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적 자금이죠. 그래서 이런 연기금 같은 곳에서는 어떤 주요 그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요.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펀드 매니저들의 사적인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어느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요 정도는 그 펀드 매니저들 의견을 따르지만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표결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금의 객관적인 자문을 해주는 회사가 의결권 자문사 이렇게 불리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뭐 아니 연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 자문해주는 회사라면은 별거 아닌 비중이 좀 별로 없네 이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결권 자문사들이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연기금들이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을 받는데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렇게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그대로 투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에 반대되는 투표를 할 때에는 무지하게 많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왜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을 안 듣고 반대로 의결했느냐 이건 뭐 엄청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을 거의 다 따른다는 거죠. 그때 그 합병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될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결권 자문사가 ISS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가 글라스루이스라는 회사였는데요. 예. 이 특히 ISS는 진짜 뭐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연기금이 이 회사의 자문을 받고 이 회사가 하라는 대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SS 결정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연기금의 행동 지침 뭐 이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그런데 이 ISS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2위 업체였던 글라스루이스도 똑같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사 중에 하나인 그 서스틴베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과거에 국민연금 공식 의결 자문을 맡았던 회사거든요. 예. 이 회사도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결권 자문 회사들이 다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삼성물산 쪽이 합병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걸 다 씹어버립니다. 다 씹어버리고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분을 11.21%나 들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최대 주주였죠. 그래서 결국은 찬성을 해서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 그냥 뭐 의결권 자문사들 의견 다 씹어버리고요. 그냥 합병에 찬성을 해버린 겁니다.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곳이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전문회의, 이게 정확히 말하면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이런 걸 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 전문가들 불러서 어떻게 투표를 할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연금은 이 회의를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안 열어버린 거예요. 교수들이 반대할까 봐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왜 안 열었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합병에 찬성하는 의견을 결정을 한 거냐. 이러니까 웃겼던 건 이 국민연금이 찬성을 결정했는지는 밝힐 수 없고요. 주주총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숨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총장에 나가서 턱하고 찬성표를 던지고 나온 거죠. 이렇게 극도로 비밀리에, 극도로 은밀하게, 극도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을 해주는 겁니다. 박경선 의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더 황당한 건 그래놓고 국민연금이 지금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줄기차게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판 주식이 177만 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유 중이었던 주식이 한 10% 정도 되는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삼성물산이 실적이 박살나면서 그 합병에 의하면 주가가 한 30-4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손실을 보고 뭐 손절매 비슷하게 지금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 아니라고 국민연금 가지고 재벌들 뒷배봐 주는데 합병 찬성표 던진 다음에 줄기차게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고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저는 이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의 재벌을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재벌하는 거 보면 열받아 이렇게 욕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면 재벌을 개혁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유력한 방법이 저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이요.
10대 재벌들의 주식 보유 지분이 4%가 넘습니다. 이게 따져보면 재벌 총수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행동을 하면 재벌들이 저지를 폐악질 상당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국민연금이 방패막이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뭐 박영선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재조명이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산이고 그렇다면 그 연금이 재벌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들을 국회에서 잘 조합을 해서 이번에는 좀 국민연금의 시스템 자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놓고 재벌들을 견제하는 수단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적을 하고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네.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부 자금이죠. 예. 예를 들어서 민주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돼서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벌 개혁, 사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혁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 재벌 개혁이 과연 가능하겠나, 정권이 바뀌어도. 뭐 또 시장의 권력이 넘어갔다 이런 말도 있는 판인데, 이거 뭐 정치 권력 하나 잡는다고 이게 뭐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권력의 상층부인 누군가가 재벌 회장을 한번 불러다 놓고 점심 먹인 다음에 이제 그 남산에 이제 버스를 태워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 회장들 앞에서 한 두어 달 안에 저기 있는 재벌 회사 본사 불 꺼질 건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슬쩍 한마디 던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네. 진짜 몽둥이를 들고 칼춤을 휘두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재벌 개혁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렇게 해야 말을 들을 재벌들이니까 솔직히. 예. 제가 혹시 너무 길어진 게 아니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그럼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 드릴까 하다가 너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뺐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민연금이 단순히 재벌개혁도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면 국민연금으로는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엉뚱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꼭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통신사, 휴대폰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사기업이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요. 사기업들끼리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신 3사, LG, SK, KT, 서비스 품질을 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이들 3사가 경쟁이라는 걸 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기술 발전 이뤄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기지국 세워놓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통신비 뜯어먹는 역할만 하는 거죠. 매년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면서요. 저는 이게 사기업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유사, 이게 왜 사기업입니까? SK, 오일뱅크, GS칼텍스, 기름 품질 보고 주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사기업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LPG가스, 이게 왜 사기업이냐고요. SK가스하고 이원이라는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LG가스거든요. 얘네들 유명합니다. 그 담합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까지 SK가스하고 LG가스는 뭐 LPG 가격이 똑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매년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까지 똑같이 맞췄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 등쳐먹는 담합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정유사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걸면 맨날 걸리는 게 정유사하고 가스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담합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 등쳐먹는 건데요. 이 시장에 딱 한 곳만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게 하면 예, 나머지 회사들이 절대로 소비자들을 등쳐먹지 못합니다. 공기업이 정확하게 가격 측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급속도로 그 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적 영역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적 경쟁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공공성을 높여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건데 지금은 다들 뭐 공기업 민영화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의 공익성, 시장의 공익성을 높이는 영역이 필요하다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저희가 아니니까 아까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러가지고 남산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연금이 공공성이 있는 시장에서 적당한 지분으로 들어가서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많은 연구가 야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 이 기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도 보건복지부가 있었고요.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왜 그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지분을 내세워서 재벌을 핸들링하지 못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50점, 50점 부정적, 50점 긍정적인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이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동걸, 그다음에 정태인, 이정우 이런 교수님들의 방안들이 세력 싸움에서 밀렸던 거죠. 그래서 이광재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셨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틀의 그 진보적인 경제학자분들의 주장이 밀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FTA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도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영역을 존중하는 시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저는 그런 것들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누구 탓을 하자 이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재벌 개혁은 사실 이 나라가 사는 길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관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이 전제가 돼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지난 정부에서는 그걸 못했는지도 아주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또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장준호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화국 논평. 무상을 무성만큼 싫어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기본소득 운운하면서 또다시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좌파 종북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노예로 고이고이 살아야 할 것들이 감히 편하게 살려고 하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야당이 무상급식을 내거는 순간 선거마다 승리했고, 그래서 끝내 우리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등의 무상복지를 흉내냈더니 총선 대선에서 승리했다. 무상복지는 이처럼 선거 승리의 첩경이지만 이제 우리를 끝으로 더는 써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하겠다면 그 범죄적 강도가 대유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에게 현금을 준다는 것인데, 결국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우리의 최고 절대 존엄인 스폰서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팍팍하고 만약 이를 그만두게 될 경우 바로 거지가 되는 구조여야 우리의 최고 절대 존엄 스폰서인 재벌이 노동자들을 부리기 편한 바, 이 구조를 흔드는 자들은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떨어진 샌들, 미딱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애 오줌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게다가 일자리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정치 사회활동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극악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빙자한 기본소득은 기억자도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과도한 복지는 박근혜 동지로 족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날씨.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과 영동지방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8도, 내일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서 불볕더위 기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롯데 문제의 핵심은 롯데가 아니다. 일본 기업 롯데의 불법을 감싸고 도는 모피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롯데의 광고를 받고 롯데의 불법은 조금도 보도하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다. 슬픈 이 현실. 나 혼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XXX들이라고 욕하고 싶었지만 못한 게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나 혼자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지난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관세청장의 답변을 지금 다시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조금도 보도하지 않는 한국 언론의 문제를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네, 그러면서 홍종학 의원은 동영상을 하나 링크합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의 일문일답인데요. 이 부분 일부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홍종학입니다. 관세청장님, 네.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데요. 롯데그룹하고 호텔 롯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 호텔 롯데가 지분이 일본 기업이 100%인 걸 알고 계시죠? 예, 거의 뭐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기 다 일본, 이름하여 L 투자회사, 그래서 숫자 1, 1에서부터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19%, 일본의 L 제4 투자회사가 15%, 일본의 L 제9 투자회사가 10.41%, 이렇게 해서 이제 100%를 다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호텔 롯데가 자사주 조금 갖고 있고, 호텔 롯데가 갖고 있는 부산 롯데 호텔이 0.5 갖고 있는데, 이건 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일본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얘기죠, 지금? 아니, 의원님, 문제 여부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세점 산업에 대해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WTO 규정상 내국인 차등 대우를 할 수가 없는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본 기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기업한테 계속 특허를 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주주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깊이 보지 않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내줄 때 주주관계도 안 보고 내줬다는 거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확인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때 이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일본 기업인지 알고 내줬느냐 아니면 모르고 내줬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죠?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 그 판단 자료들을 좀 봐야 되니까요. 자,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의 면세점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면세점협회 회장은 이제 저도 오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업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그런 업체의 대표가 회장을 한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